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 신유만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양측은 어제부터 21시간에 걸쳐 마라톤 회담을 진행하며 여러 차례 수정안을 주고받았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이란의 핵포기 그리고 호르무즈 통행 등 핵심 의제를 두고 서로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종전 협상 관련 소식은 먼저 임희원 기자가 전합니다. 밤새 굳게 닫힌 협상장 출입문. JD 벤스 미국 부통령은 21시간 만에 문을 열고 나와 굳은 표정으로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The bad news is that we have not reached an agreement, and I think that's bad news for Iran much more than it's bad news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지 않은 걸 결렬의 주된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But the simple question is, do we see a fundamental commitment of will for the Iranians not to develop a nuclear weapon, not just now, not just 2 years from now, but for the long term? 벤스는 회담 중에 트럼프 대통령과 10차례 이상 통화했다고 밝혔는데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렸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Whether we make a deal or not makes no difference to me. The reason is because we've won. 이란 외무부도 두세 개 주요 사항에 이견이 있었다며 협상 결렬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건 과도한 요구 때문이라면서 미국 측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40 روز جنگ تحمیلی و بعد چند روز از آتش بس انجام شد در یک فضای مملو از نه بی‌اعتمادی بدگمانی و سوء ظن. 양측은 밤새 5차례 이상 수정안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끝까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미국의 즉각적인 개방 요구에 이란은 최종 합의 이후에 열겠다고 버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임효원입니다. 미국과 이란은 후속 회담에 대한 여지는 남겼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잡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하지 않으면 호르무즈 해협을 미 해군이 봉쇄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이어서 이채림 기자입니다. 성조기를 단 차량들이 호텔을 빠져나갑니다. 결렬 선언 이후 벤스 부통령 등 미국 협상단은 바로 파키스탄을 떠났습니다. 다만 이란에 공을 넘기며 후속 협상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We've made very clear what our red lines are, what things we're willing to accommodate them on, and what things we're not willing to accommodate them on. 이란도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لذا طبیعی است که از ابتدا هم نباید انتظار وجود می داشت که در ظرف یک جلسه 파키스탄은 계속해 중재에 나서겠다며 휴전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It is imperative that the parties continue to uphold their commitment to ceasefire. Pakistan has been and will continue to play its role to facilitate engagement and dialogue. 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의 맹폭에도 핵 프로그램의 상당 부분을 지켜낸 이란이 우라늄 농축 권한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란 관측입니다. 미국의 오폭으로 숨진 여학생들의 초상화와 불에 탄 가방을 파키스탄에 가지고 오는 등 처음부터 이번 협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모습이었습니다. 협상의 강력한 지렛대인 호르무즈 해협도 순순히 양보하지 않을 거란 분석입니다. The Iranians believe that they still hold cards, that they can still control the Strait of Hormuz, and to them, that is something that is leverage, real leverage, they believe, and that it could get more than they were offered here in Islamabad. 9일 남은 휴전 기간 안에 협상 타결이 어려워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해군을 이용해 호르무즈를 봉쇄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호르무즈 개방 문제가 풀리지 않는 가운데서도 미국은 기뢰 제거에 나섰습니다. 전쟁 이후 처음 구축함 2척이 작전의 일환으로 해협을 통과했는데 이란은 기뢰 제거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상배 기자입니다. 미 구축함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납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프랭크 피터슨함과 마이클 머피함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페르시아만에서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설치한 해상 기뢰 제거를 위한 임무의 일환입니다. 중부사령부는 수일 내 추가 미군 전력이 기뢰 제거 작업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군함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건 이란 전쟁 이후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 세계의 국가를 위해 호르무즈 해협 정리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 probably have a couple of mines in the water. We have minesweepers out there. We're sweeping the strait. 휴전 조건인 해역 개방에 맞춰 미군이 지뢰 제거에 나서자 이란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군함은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며 기뢰 제거 작업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 뉴욕타임즈는 이란이 미 구축함 한 척에 감시용 드론을 날렸고 미군이 이를 격추시켰다고 전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국영방송을 통해 오직 비군사적으로만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종전협상 결렬로 양국의 신경이 날카로워진 가운데 기뢰 제거 문제가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레바논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는 친 헤즈볼라 시민들이 무장 해제 협상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안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레바논 남부의 한 마을. 폭격이 휩쓸고 간 자리에 시커먼 연기가 솟구칩니다. 건물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종전안을 논의하기 위해 파키스탄에서 회담하던 시간에도 이스라엘은 레바논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24시간 동안 헤즈볼라 목표물 200곳 이상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인을 포함해 15명 이상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도 속출했습니다. 헤즈볼라도 반격했습니다.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해 이스라엘 군사시설 등을 타격했습니다. 양측의 공방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오는 1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를 위한 협상을 벌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레바논 측이 먼저 협상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אבל עכשיו הם פנו אלינו, ואני אישרתי את זה, כפוף לשני דברים. אנחנו רוצים להגיע לפירוק חיזבאללה מנשקו, ואנחנו רוצים הסכם שלום אמיתי, הסכם שלום שיחזיק מעמד. 헤즈볼라를 지지하는 레바논 시민들은 수도 베이루트에서 아이들을 숨지게 한 이스라엘과의 협상을 반대한다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نحن تقتل أطفالنا وشيوخنا ومشايخنا وتدمر بيوتنا.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무장 해제에 합의하더라도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타결하지 않으면 헤즈볼라가 따르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린 이스라엘군 관련 영상 논란이 사흘째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오늘은 사육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자들을 매국노라고 한다고 SNS에 썼는데 정치권과 함께 언론까지 직접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자신의 메시지를 왜곡해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으로 보입니다. 먼저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부터 4일간 이스라엘 관련 SNS 글을 모두 4차례 올렸습니다. 오늘은 사육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자들을 매국노라 부른다며 정치와 언론 영역에서도 매국 행위는 버젓이 벌어진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보편적 인권은 존중돼야 하고 침략적 전쟁은 부인된다는 게 국제적 상식이라고 했는데 자신의 메시지에 대한 정치권과 언론의 비판이 취지를 왜곡해 결과적으로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스라엘 논란과 관련해 야당의 비판 수위가 지나치게 과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내에선 인권에 대한 강조 대신 외교 갈등 논란만 부각되는 것에 대한 불편한 기류도 감지됩니다. 앞서 지난 10일 이 대통령의 첫 메시지에 대해 이스라엘 외교부가 규탄 입장을 내자 이 대통령은 반인권적, 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인들의 지적을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고 재반박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어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SNS 논란은 정치권 전반으로 번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매국노라는 표현에 대해 적반하장의 극치라며 SNS 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 대통령의 SNS 내용이 보편적 인권에 대한 얘기라며 적극적으로 옹호했습니다. 이어서 조성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스라엘 외교부의 비난 성명에 SNS로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외교 신뢰를 훼손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책임한 SNS 행보가 결국 외교 참사를 초래했습니다. 국민을 저해하는 SNS 정치를 중단하십시오. 이 대통령이 오늘도 사육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면 매국이란 글을 올리자 나경원 의원은 적반하장에 극치라며 자신의 죄를 지우려 사법 시스템과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매국 행위를 해온 것이 누구냐는 글로 반박했습니다. 여당이 주도한 소위 사법개혁안을 거론한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사욕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자는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자라며 권력자가 객기를 부리면 국민이 고통받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 한인 회장은 이스라엘에 사는 한국인들이 받아야 할 눈총은 생각해봤냐며 대통령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글이 문제가 없다며 적극 엄호했습니다.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은 인권에 대한 존중이 왜 정쟁 소재가 되느냐며 반대 입장에서 싸우려면 직을 내려놓아야 마땅하다고 야당을 겨냥했습니다. 김태선 의원도 침략과 폭력 앞에서 눈 감는 것이 국익이냐며 정의를 외면하라고 강요하는 건 매국이라고 했습니다. SNS 정치나 외교 참사로 치부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부정하는 처사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스라엘의 반인권적 행태를 간접적으로나마 언급한 것이라고 가세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6.3 지방선거가 오늘로 5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여야의 준비 상황은 여전히 격차가 큽니다. 민주당에선 정원호, 추미애, 박찬대 3명의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여 원팀 결의를 다졌는데 국민의힘은 오늘에서야 경기지사 후보들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는 일주일간의 미국 출장을 떠났습니다. 변정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후보들이 서로 축하 인사를 나눕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부담감도 크더라고요. 네. 손을 맞잡고 지방선거 승리를 결의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화이팅! 6.3 지방선거 화이팅! 공통 공약과 공동 일정, 수도권 행정협의회 구성도 약속했습니다. 일체화돼서 함께 문제를 풀 때에 대한민국이 다시 비전을 가지고 공동의 공약을 통해서 우리 수도권 주민들의 삶을 바꾸는데 새 지방 정부가 의기투합하고 힘을 합쳐서 극복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제동에도 정청래 대표는 이번 주 하정우 AI 수석에게 부산 북구갑 출마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에 비해 일정이 늦은 국민의힘은 오늘 경기지사 추가 공모를 마감했습니다. 양양자 최고위원은 추미애 후보 지역구인 하남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추미애가 팽개친 하남의 미래 일꾼 양양자가 책임지겠습니다. 남양주 시장을 지낸 조광한 최고위원과 이성배 전 아나운서가 추가 합류하면서 함진규 전 의원까지 4파전이 될 전망입니다. 검증된 행정 능력으로 우리 경기도의 위상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미국 측의 요청이라며 일정을 앞당겨 어제 워싱턴으로 출국했습니다. 5박 7일간 일정을 소화할 예정인데 당내에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국행에 나선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SNS 글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이 대통령 사이엔 이례적으로 실망, 규탄이란 표현까지 오갔던 터라 양국 간의 외교 갈등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 정치부 이태희 기자와 뉴스더에서 이 내용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 대통령이 오늘은 매국행위라는 단어를 썼던데 이게 뭐가 매국이라는 겁니까? 어떤 맥락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논란의 본질이 이 보편적 인권에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관련 영상을 공유했던 건 특정 국가를 겨냥했다기보단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인권과 생명의 가치를 우선시하자는 취지였다는 겁니다.
이런 인도적 차원의 메시지를 정치적으로 왜곡하거나 비난하는 건 결국 국익을 해치는 일종의 매국 행위와 다름없다고 지적한 겁니다. 하지만 야당에선 이 진정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반응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인권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왜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이나 중국 신장 지역의 인권 탄압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해왔냐는 겁니다. 이른바 선택적 인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대통령의 의도는 알겠는데 이스라엘 측의 반응 수위가 매우 높았다는 게 이 외교 갈등 우려의 핵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이스라엘 외무부가 발표한 성명을 살펴보면요. 이 대통령 발언을 받아들일 수 없다거나 강력한 규탄이란 표현이 등장합니다. 외교가에서는 통상 적대국의 도발을 비난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는 반응이 적지 않았습니다. 우방국 정상을 향해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사실 서방의 다른 정상들도 이스라엘의 민간인 공격을 비판해왔지만 유독 우리 대통령에게만 강하게 반발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특히 민감해하는 이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을 언급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보편적 인권을 지적하더라도 유대인 학살이란 표현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발하지는 않았을 거란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대통령도 야당 대표 시절에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중동 관련 언급을 비판했던 사실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지난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란을 겨냥해서 아랍에미리트의 적이라고 표현했다가 큰 외교적 파장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요. 네.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도 이를 외교 참사로 규정하며 매우 잘못된 실언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현지 교민들은 물론이고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우리 선박들도 적지 않은 공경을 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이스라엘 한인 회장의 지적도 전해드렸지만 이스라엘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우리 기업들도 진출해 있습니다. 외교 전문가들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선 중동 내 복잡한 역학관계에 휘말리는 것을 극도로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자, 이번 논란 얼마나 더 이어질까요? 일단 여권 내에서도 더 이상의 논란 확산은 조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상대국이 어디인지를 떠나서 보편적 인권에 대한 입장이 강경한 게 변수입니다. 논란이 다른 방향으로 번지는 걸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설전이 격화돼 이 대통령의 발언이 이란 공격 자체를 비판하는 뉘앙스로 비춰질 경우엔 미국에 대한 우회적인 불만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이태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3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도심과 공원엔 휴일을 즐기려는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당분간 10도 이상 벌어지는 일교차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 풍경 차순우 기자가 담았습니다. 공기를 가득 채운 대형 놀이기구 위로 아이들이 뛰어다닙니다. 점수판을 향해 연신 공을 던지고 회전근해에 몸을 실은 채 봄을 만끽합니다. 여기 오니까 좋고 앞으로는 저기 에어바운스에서 놀 거예요. 인근 한강공원도 나들이 인파로 가득합니다. 오리배를 타고 강바람을 즐기는가 하면 잔디밭에서 텐트와 돗자리를 펴고 음식을 나누는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서 이제 밖에서 얘기하고 음식 먹고 이러려고 소풍하러 나왔습니다. 서울이 23도까지 오르는 등 완연한 봄 기온에 공원마다 가벼운 차림으로 휴일을 즐기는 시민들이 북적였습니다. 가족과 연인, 친구들과 공원을 찾은 시민들은 자전거를 타거나 연을 날리며 각자의 방식으로 봄을 만끽했습니다. 당분간은 주말에는 이렇게 한강 같은 공원 나와가지고 가족들하고 같이 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져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날씨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외출할 때 겉옷을 챙기는 등 건강관리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네, 화재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전남 완도의 한 냉동 창고에서 불이 나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관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증기 폭발로 불길이 급격하게 번지면서 현장 대피 명령까지 내려졌지만 두 대원들 끝내 창고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박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건물 밖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쉴 새 없이 솟구치는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오늘 오전 8시 20분쯤 전남 완도군의 한 수산물 냉동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소방구조대가 투입돼 작업자를 구조하던 도중 갑작스러운 폭발과 함께 화염이 급속도로 번졌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막 불이 밖으로 나와서 난리가 났더라고. 현장 지휘부로부터 전원 대피 명령이 내려졌지만 내부에서 진화 중이던 소방관 2명은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주검으로 돌아온 동료 앞에 현장 소방관들은 눈물을 쏟았고 항상 위협적으로 모든 일에 쌀쌀수월한 비보를 듣고 달려온 유족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보다 본께 이제 아들이 죽었다게. 그래도 이제 깜짝 놀랐지. 나는 그것을 모르고 그냥 막 왔어. 샌드위치 패널로 된 공장 내부에선 토치로 페인트를 제거하는 작업이 진행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작업 도중 바닥에서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에폭시 유증기하고 우레탄 유증기가 천장에 이렇게 쌓여있던 걸로 추정이 된다. 경찰과 소방은 화재 원인은 물론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네, 벌써 닷새째입니다. 대전 동물원을 탈출한 늑대 늑구의 행방, 아직 오리무중인데요. 이제는 탈진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소방당국이 대규모 인력을 직접 투입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심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119 특수대응단 대원들이 야산 기슭에서 드론을 띄웁니다. 드론 11대의 눈으로 야산 곳곳을 훑어보지만 늑구 행적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수색 범위는 동물원을 중심으로 반경 6km. 그동안 당국은 늑구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정찰 위주의 수색에 집중해왔습니다. 하지만 탈출 닷새째 늑구의 탈진이나 은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포획팀을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7일 넘어가면은 탈진 상태에서 마취하는 것 자체가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지금이 구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주말이면 빈자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붐볐던 동물원 주차장도 이렇게 텅 비었습니다. 시민들은 불안과 불편 속에서도 늑구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분위기입니다. 저 산 쪽으로 다니는데 어디를 못 가고 지금 주차장에서만 맴도는 거 아니고 무사히 잡았으면 좋겠죠. 수색 당국은 밤사이 상황을 최종 점검한 뒤 내일 대규모 인력 투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동물원에서 나고 자란 늑대 늑구의 탈출 사건. 우리 동물원의 씁쓸한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평입니다. 허가제 도입 등 정부의 규정은 강화됐다고 하지만 현장의 관리와 사육 환경 여전히 허술하기만 한데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일단 동물 탈출 사건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구자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붉게 물든 숲 사이로 하얀 물체가 빠르게 움직입니다. 열화상 카메라에 포착된 생후 27개월 수컷 늑대 늑구입니다. 지난 8일 대전 오월드 동물원에서 탈출해 인근 야산을 헤집고 다닌 겁니다. 토사가 이제 밀려와서 거기에 이제 흙이 쌓였고 그 흙을 파고 거기에서 찢어갖고 나간 지금 상황입니다. 맹수의 탈출에도 대응은 안일했습니다. 자체 수색을 이유로 동물원 측이 1시간 가까이 신고를 늦춘 사이 늑구는 이미 동물원을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이 동물원, 사고가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2018년 8살 퓨마가 탈출했다가 결국 사살됐습니다. 청소를 마친 직원이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아 벌어진 인재였습니다.
사장으로서 그리고 또 담당 임원으로서 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2023년 대구 달성공원에선 침팬지 2마리가 탈출했다가 수컷 1마리가 마취총에 맞고 숨졌습니다. 같은 해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선 우리를 부수고 나온 얼룩말 세로가 3시간 넘게 도심을 활보하기도 했습니다. 반복되는 사고에 정부는 2023년 동물원 운영 방식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꿨고 안전 규정도 강화했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정부 조사 결과 맹수나 대형 동물을 사육하는 174곳 가운데 30%에 가까운 46곳이 안전 개선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물한테 어느 정도는 충족할 수 있는 사육 환경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제공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계속 불거지는 거에 더 취약하지 않나. 필요할 땐 가두고 통제가 안 되면 사살한다는 인간 중심의 선택은 이젠 멈추고 사육 환경과 동물 복지라는 근본적인 물음부터 던져야 하는 건 아닌지. TV조선 구자영입니다. 경기 양주에서 3살배기 남자아이가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아동학대 혐의로 20대 아버지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친부 측은 아이들끼리 놀다 다친 것이라며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 지난해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실 대응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 모자에 흰 마스크를 낀 남성이 피의자 신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옵니다. 3살배기 아들을 학대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입니다. 아동 학대 혐의 인정하십니까? 아이 중태인데 심정이 좀 어떠실까요? 3살배기 아이는 지난 9일 경기 양주시 한 아파트에서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이 아버지 측은 아이들끼리 놀다 쿵 소리가 나며 다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119에 신고하고 응급조치도 했다며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아이가 다니던 병원에서 멍자국을 발견해 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했지만 무혐의 처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실 대응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의사 진단과 지자체 아동보호 부서 판단을 종합해 불송치 의견으로 넘겼고 검찰도 불기소 결정한 사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전문가 판단을 받았을 때 학대가 아닌 걸로 이제 판단을 받아서 그걸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불기소 의견으로 해가지고 경찰은 지난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학대 의심 신고건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아이 어머니에 대해서도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여당 주도의 국정조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국회가 국정조사하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이라면서 이번 국정조사야말로 표적 기획수사라고 했습니다. 조정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검찰 기자단에 배포한 장문의 입장문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건까지 국회가 국정조사하는 것에 대해 국회로 법정을 옮겨온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직격했습니다. 현직 검사 40여 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치권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검사들을 죄인 취급하는 외압이라며 이것이야말로 보복이자 표적, 기획수사라고 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 대상인 대북송금과 대장동 의혹 등은 모두 이 전 총장 재임 당시 수사가 이뤄진 사건들입니다. 이 전 총장은 과거 이재명 대표 수사 등을 놓고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질 때에도 검찰의 중립성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당한 공격과 압력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반대로 당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가 윤석열 정부 눈밖에나 인사 패싱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전 총장은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지휘관이었던 나에게 묻고 일선 검사들에 대한 외압을 멈춰달라며 오는 16일 국정조사에 출석할 뜻을 밝혔습니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네, 쌍방울 대북송금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 나오고 있는데요. 사회부 법조팀 조유진 기자와 함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 기자,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특검 요구가 있습니다. 여당에서 먼저 나온 건가요? 네, 최근 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특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이후 즉각 특검 도입으로 조작 기소 의혹을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고 모두 규명하겠습니다. 그러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호응하고 나섰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 또 국회 결단으로 또 특검을 만들어서 또 새로 구성해. 네, 의혹마다 특검이 언급되다 보니 특검 남발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몇 개의 특검이 가동 중인 건가요? 네, 이재명 정부에서만 현재 5개 특검이 출범해 가동 중입니다. 이 상특검과 상설특검은 현재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이 됐고 2차 종합특검은 3특검이 남긴 의혹들이라며 수사 중입니다. 네, 동시에 많은 특검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죠. 네, 동시다발적인 특검 파견으로 일선 검찰의 과부하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5개 특검에 파견된 검사 인력은 총 68명인데요. 이 천안지청, 순천지청 실제 근무 검사가 17명인 만큼 웬만한 지방검찰청이 통째로 사라진 것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또 검사 유출은 물론 오는 10월로 문을 닫는 시한부 조직이란 점 때문에 검찰 미제 사건은 지난 2월 기준 12만 1,500건에 이릅니다. 1년 2개월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네, 그렇다면 특검 성적표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우선 3특검은 현재 126명을 기소했지만 그 과정에서 미국과의 외교적 마찰 논란이 일었고 무더기 영장 기각이 이어지자 무리한 별건 수사란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 법조계에선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다 보니 법리적으로 허술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경쟁적으로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경향이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특검이란 게 본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라는 제도이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특검은 워터게이트나 클린턴의 성추문 게이트처럼 특검이 생겨난 취지는 검찰이나 경찰이 건드리기 힘든 살아있는 권력을 파헤치란 취지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용호 게이트를 수사한 차정일 특검과 드루킹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검은 정권의 비위를 파헤쳐 긍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두 특검은 각각 현직 검찰총장의 동생을 구속하고 김경수 당시 경남도지사의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출범한 특검들은 예외 없이 전 정부와 현 야당을 겨냥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네, 필요한 수사는 해야겠죠. 하지만 특검 출범에 대한 여러 논란도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 필요해 보입니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이 미 해병대원들과 우리 군이 합동 실전 훈련을 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10,000km 떨어진 경북 포항까지 날아와서 훈련을 한 건데 북한의 험준한 산악 지형을 가정한 훈련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증원 전력은 일본뿐 아니라 미국 본토에서도 투입된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이태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북 포항의 산악지대. 굉음과 함께 81mm 박격포가 불을 뿜습니다. 발사! 전차를 격파하는 칼 구스타프 무반동포를 발사하자 흙먼지가 피어오릅니다. 기관총이 전방을 향해 불을 뿜자 탄피가 수북하게 쌓입니다. 실제 교전 상황을 가정한 만큼 사상자 구조 훈련도 합니다. Gunshot wound to the left arm. Minimal bleeding. Tourniquet applied. 한국에는 미 해병대 지상병력이 상시 주둔하지 않는 만큼 한미 해병대는 연합훈련을 통해 정기적으로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 참가한 2대대 8연대는 오키나와가 아닌 미국 본토 노스캐롤라이나에서 10,000km 넘게 날아왔습니다. 북한과 유사한 험준한 산악 지형을 몸으로 익히고 유사시 본토 증원 전력에 즉각적인 한반도 전개 능력을 점검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번 훈련엔 우리 기술로 만든 장갑차 백호도 미군과 호흡을 맞췄습니다. 백호에 탑승한 미 해병대원들은 승차감과 기동성을 테슬라 사이버 트럭에 비유하며 K-방산의 기술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말 실시한 훈련을 이틀 전 공개했는데 북한의 잇단 무력 도발에 맞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과시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삼성전자가 1분기에 놀랄만한 실적을 낸 이후 노조가 40조 원이 넘는 돈을 성과급으로 달라는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노조는 정당한 요구라는 입장이지만 주주 배당액보다 월등히 높은 액수이다 보니 주주 환원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올해 1분기에만 57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한 삼성전자. 연간 전망치는 270조 원에 달합니다. 파업을 결의한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으로 40조 5천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영업이익 전망치의 15%로 경쟁사인 SK하이닉스의 10%보다 높습니다. 단순하게 돈을 많이 받고자 이렇게 투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저희가 요구했던 성과급 투명화 그리고 상한 폐지를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고요.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규모는 지난해 삼성전자가 연구개발에 투자한 비용보다 많습니다. 특히 주주 배당액의 4배에 달하다 보니 주주들의 반응도 싸늘합니다. 비반도체 사업부는 물론 메모리와 비메모리 부서 간의 노노 갈등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업종이 사이클을 타는 만큼 성과급 잔치를 벌이다 투자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차등화된 성과급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인재 유출이 될 수 있는 직무를 분류해서 거기에 맞는 직무별로의 어떤 성과급을 설정하는 것이 지금 삼성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사측과 합의가 안 되면 다음 달 21일부터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사업비만 1조 원이 넘는 경기도의 한 재개발 사업이 조합과 시공사 간의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조합장 비리에 이어 이번에는 시공사 공백 사태까지 발생해 당분간 사업이 표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성남 구도심의 한 재개발 공사 현장. 움직이는 굴착기로 한 남성이 달려가 부딪힙니다. 펜스 밖에서는 검은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조합이 선정한 기반시설 업체가 현장 출입을 맡고 있던 시공사 측과 충돌한 겁니다. 공사의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신호수 안 세우고 작업했다는 그거를. 지난 11일에는 조합총회에서 시공사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문제는 새 시공사 선정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불발됐다는 점입니다. 착공이 눈앞인데 시공사가 없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시공사 담보가 사라지면서 2,200명이 넘는 조합원들은 대출 이자를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잔압인데 몇 명이 못 낸다. 못 내실 분들이 꽤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압류 시작하고 조합 자체의 신용도도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조합은 하루빨리 새 시공사를 선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존 시공사가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 여기에 경찰은 1억 원대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조합장 소환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사업 지연은 주택 공급 부족을 더 악화시키고 조합원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네, 대형마트 하면 장을 보는 장면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요즘 도서관과 놀이방이 함께 있고 그곳에서만 먹을 수 있는 메뉴를 가진 먹거리 매장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른바 특화 매장이라고 하는데 트렌드 리포트 요즘 오늘은 고객 유치를 위해 과감한 변신을 시도 중인 유통업계 움직임 취재했습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책들이 쌓여있는 도서관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책을 봅니다. 한층 올라가면 아이들을 위한 놀이방도 나타납니다. 대형마트 한쪽에 만들어진 고객 휴식 공간입니다. 가격도 싸고 그래서 여기 놀이가 이런 데가 무료라서 애기들 오면 좋아서 여기 오고 있어요. 장을 보는 사이 나머지 가족들은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만든 특화 매장입니다. 매장 진열대를 채운 알록달록한 아이스크림. 수작업으로 만든 동물 캐릭터 모양 아이스크림에 감탄이 터져 나옵니다. It's beautiful. It tastes amazing. I'm used to things looking nice but not tasting that good.
이 매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제품들로 특별함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을 공략합니다. 저희 브랜드가 보여줄 수 있는 창의력과 상상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특화 매장으로 고객들과 만나는 접점을 만들었습니다. 스포츠와 결합한 특화 매장도 인기입니다. 각 구단 제품들로 꾸민 야구장 근처 편의점들은 팬들의 인기 방문 장소가 됐습니다. 한 스포츠용품 업체는 아예 축구 대표팀 특화 매장까지 열었습니다. 전통 한옥을 모티브로 한 K 간식 매장과 4억 1층을 특화 매장으로 변신시킨 한 라면 회사 특화 매장은 외국 관광객의 방문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I love BTS. BTS like Bulldog and I also too. 온라인 마켓에 밀려 설 자리를 잃어가는 오프라인 매장들이 저마다의 매력으로 변신하며 새로운 활로를 열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네, 본격 월드 투어의 막을 올린 방탄소년단의 고향 종합운동장 공연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4만 명의 아미와 함께 경기장은 하나의 거대한 축제장으로 변했는데요. BTS 멤버들은 앞으로도 최고의 무대만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전했습니다. 박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횃불을 든 댄서가 무대 위에 등장하자 공연장이 떠나갈 듯 함성이 쏟아집니다. Make some noise! 붉은 연기 속에서 BTS member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4만 아미의 떼창이 시작됩니다. BTS의 이번 고향 공연은 무대 연출부터 달랐습니다. 태극기를 모티브로 360도 원형으로 설계한 무대 바닥과 물결을 연상시키는 커다란 천까지 곳곳에서 한국적 색채가 눈에 띄었습니다. BTS는 타이틀곡 스윙을 비롯해 모두 22곡을 라이브로 선보였습니다. 멤버들은 사방으로 열린 돌출 무대를 활용해 팬들과 교감했고 공연 내내 아미를 향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가득 채워진 거를 단 한순간도 가볍게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항상 겸허한 마음으로 해나갈 겁니다. 앞으로도 너무 보여드릴 무대가 많고 정말 최고의 무대들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고향에서 시작된 BTS의 월드 투어는 내년 3월까지 일본과 북미, 유럽, 남미 등 34개 도시에서 이어집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오늘 낮 동안 서울은 23.8도까지 올라 덥게도 느껴졌는데요. 서울 도심 곳곳은 나들이 객들로 북적였고요. 아이들은 때이른 물놀이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6도까지 껑충 올라 평년보다 8도가량 온화할 텐데요.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큰 만큼 시간대에 맞는 옷차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모레까지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가 되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출근길 서해안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중서부 지방은 한때 대기가 탁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9도, 대구 11도로 오늘보다 높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대전도 26도, 광주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평년보다 온화하겠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12일 일요일 뉴스 7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